자, 174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그 새로운 레퍼토리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2021년, 22년 레퍼토리입니다. 20년, 21년 레퍼토리는 이제 거의 다 지금 캔슬이 됐고요. 뉴욕은 지금 뉴욕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는 더 이상 지금 오페라를 지금 상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21년 레퍼토리는 지금 거의 취소가 된 상태에서 21년, 22년 레퍼토리가 지금 새로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아쉽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20년, 21년 계획 잡았던 시즌 레퍼토리는 거의 대부분 다 거의가 아니고 전부 캔슬이 됐습니다. 캔슬된 리스트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세비야 이발사나 라보엠, 카르멘, 돈조반니, 나부코 이런 종류의 오페라는 사실 거의 매년 혹은 1년 이상을 이렇게 쉬질 않는 고정 레퍼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아쉬운 것들이 이제 벤자민 브레튼의 이제 빌리 버드라든가 그다음에 리아트로 슈트라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들, 핸델의 그 줄리오 체사르, 벨리니의 청교도 같은 이런 작품들은 사실 그렇게 자주 공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21년, 22년 레퍼토리에 이것들이 이제 다 빠져 있으니까 이제 당분간은 못 본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이제 슬픈 얘기는 이제 데드맨 워킹이라고 사실 제가 모르는 오페라입니다. 2000년 샌프란시스코 초연했으니까 이제 현대 오페라입니다. 아주 21세기 오페라인데 제이크 핵이라는 이제 미국 작곡가가 한 건데 이 작품은 이제 캔슬되고 지금 21, 22에 지금 빠진 걸로 봐서는 참 이런 작품들이 이제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메이저 극장에 무대를 갖는다는 게 그 굉장히 어려운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이제 살리질 못하고 야속한 코로나 때문에 이 작품은 메트로폴리탄에서 앞으로 영원히 이제 다시 설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준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자, 21년, 22년 이제 레퍼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많습니다. 마크나텐이라고 이제 작년에 하던 걸 그대로 연이어 하는 게 있고, 안나 네트르코 부부가 지금 리사이틀이 있고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음악 감독이죠. 음악 감독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안나 네트르코 부부가 그 콘서트를 하네요. 그 다음에 락소섬의 아리아드네, 라보엠, 보리스 고드노프, 신데렐라, 돈 카를로, 엘렉트라, 예브게니 오네긴, 에우리디체, 파이어 샷업 인 마이 본스, 햄릿, 타우리스트의 이프게니아, 람메르무의 루치아, 나비 부인, 마술 피리, 니른베르그의 명가수, 그 다음에 콘서트가 또 있고 피가로의 결혼이 있고 포기와 베스, 레이크스 프로그레스라는 작품이 있고 생소하죠. 리골레토, 로델린다, 소냐 연체바의 또 이 콘서트가 있고 토스카 투란도트 이렇습니다. 작품 중에 제 파란색 별표로 했는 작품은 거의 매년 혹은 1년, 2년 주기로 이제 고정적인 레퍼토리들이죠. 근데 이제 그 작품들 중에 이제 이전에 하던 프로덕션이 있고 이제 새로운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지금 빨간 별표를 한 게 이제 원래 처음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올려지는 새로운 프로덕션입니다. 돈 칼로가 있고 에우리디체라는 새로운 프로덕션, Fire Shut Up in My Bones라는 새로운 작품, 햄릿도 있네요. 햄릿도 있고, 그 다음에 람메르그의 루치아의 새로운 프로덕션이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리골레토도 이제 새로운 프로덕션이 있고, 이렇게 6작품은 이제 지금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새로 선보이는 그런 연출작들입니다. 같은 리골레트라도 이제 새로운 연출가가 새로운 방식으로 연출을 했으면 이제 그 뉴 프로덕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 이제 새로운 프로덕션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지금 한 작품 한 작품씩 보겠습니다. 필립 글라스의 아크나텐. 이거는 제가 사실 133번째 제 오페라 얘기에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작품 그대로입니다. 아주 멋진 포스터죠.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이집트 파랑조의 왕입니다. 천도를 하고 그 당시 기원전이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개혁적인 왕이었었는데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죠. 그걸 이제 오페라화한 겁니다. 이 캐스팅을 보면은 안소니 로스 콘스탄조가 이제 이 카운트 테너입니다. 카운트 테너가 이제 당시에는 이제 카스트라토가 맡은 배역인데 카운트 테너가 이제 주인공을 맡았죠. 필립 글라스 작품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작품이 이제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라고 리아트르 슈트라우스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좀 특이해요. 이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는 사실 신화의 얘기입니다. 신화의 얘기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신화 내용을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신화를 바탕으로 한 굉장히 각색된 그런 작품입니다. 이 극중극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 서막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서막과 일막이 이렇게 있는 뭐 단막 오페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막이 있기 때문에 팔리아치 같이 극중극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비록 일막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막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죠. 이 작품을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사벨 레오나르드가 이제 이 작곡가 역으로 나오네요. 다비드센이라고 사실 원래 지금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등장한 새로운 얼굴 중에 가장 이제 배역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2015년에 오페라레 우승했던 노르웨이 여성인데 많이 기용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브렌다 레라는 분도 지금 나오는데 지금 작품이 이렇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이 내용이. 이 서막은 이제 어느 이제 백작의 성에서 이제 파티 준비를 하는데 그 파티를 할 때 이제 이 준비를 한 게 오페라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하나의 오페라는 이제 세리아로 그 락소스 섬의 아리아드네가 이제 준비가 돼 있고 이 세리아죠. 오페라 세리아고 또 그러고 오페라 부파 작품으로 코미디 작품 하나가 이제 같이 준비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작의 성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거죠. 이제 이 부파팀은 이제 체르비네타를 중심으로 한 무용교사나 이제 이 그 오페라가 코미디고 또 가볍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런 팀이 있고 또 그리고 세리아 팀은 이제 음악 교사 뭐 작곡가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 그 낙소스톰의 아드아리네를 이제 준비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이제 오페라가 각각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이제 집사장이 나와서 식사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또 끝나고 나서 이제 불꽃놀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작품을 따로따로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지금 공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음악 교사나 이제 세리아 팀의 음악 교사나 작곡가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같이 이렇게 심각한 이런 오페라에 이렇게 가볍고 자기네들이 보기에 천박스러운 이런 부파를 같은 장소에서 공연하는 것도 굉장히 못마땅한데 이걸 한꺼번에 이제 지금 공연을 동시에 공연을 하라 그러니까 좀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당시에 이 오페라 세리아와 오페라 부파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도나 팀에서 느끼는 상대방 그 공연에 대한 어떤 몰이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설왕설래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작곡가 입장에서는 이제 저런 부파와 같이 공연을 한다는 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뭐 그렇게 설왕설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뭐 이 오다를 한 백작이 그렇게 시킨 거니까 그거는 뭐 무조건 지켜야 되죠.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막이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되는 과정이 서막에 나타납니다. 그러고 이제 1막이 시작이 되면은 1막은 이제 이 신화 아리아드네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신화의 내용이 어떠냐 그러면은 이 크레타의 미노스 왕이 아테네에다가 이제 요구를 합니다. 매년 7명의 소년과 소녀를 바치라 그러죠. 그 바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괴물 그 이제 아랫도리는 이제 그 말이고 뭐 이런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한테 이 곡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년과 소녀를 먹잇감으로 이렇게 바치는 거니까 이 아테네 이 테세우스가 보기엔 도저히 이게 못마땅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테세우스가 7명의 소녀들과 같이 동행을 합니다. 괴물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크레타에 도착을 했는데 이 크레타의 왕녀 그러니까 미케네의 왕녀인 이제 아리아드네가 보니까 테세우스가 너무 멋지게 잘생긴 거죠. 그 괴물을 죽일 수 있는 칼과 또 이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 실타래를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역을 한 거죠. 그 자기 나라를 배신한 남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테세우스가 이제 괴물을 물리치고 나서 아리아드네는 이제 테세우스를 따라가죠. 근데 중간에 이제 정착지인 이제 이 낙소스 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이 아리아드네가 깨고 나니까 이 테세우스는 이제 혼자 이제 이 아테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버림을 받은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뒤 전쟁에서의 여인을 본국으로 데려오지 않는다는 뭐 장수의 철칙처럼 이제 신화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리아드네가 낙소스 섬에 혼자 떨어져서 이제 슬픔과 괴로움 속에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전이고 그 이야기부터 이제 요 이야기 다음부터가 이 오페라의 1막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 체르비네타가 등장을 해서 아주 멋진 아리아를 부르죠. 아리아드네가 이제 슬픔에 겨워 있으니까
이제 부파팀하고 이제 섞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결국 아리아드네가 이제 슬픔에 겨워서 이제 슬픔에서 낙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쿠스가 등장을 해서, 아리아드네는 이제 이 자기가 이제 죽음의 신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국 바쿠스와 아리아드네가 사랑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잘 끝난다는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오페라 전체 스토리입니다. 확 와닿지는 않죠.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보엠,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라보엠이고, 이거는 이제 프랑코 제피렐리 연출로 제가 159번째 오페라 이야기에서 똑같이 다뤘던 거죠. 그때하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출연자는 좀 틀립니다. 자, 이 무대 거의 기본적인 컨셉은 비슷하죠. 뭐 프랑코 제피렐리가 연출했던 그 작품 그대로입니다. 출연자만 바뀐 상태고요. 이 출연자를 보면은 지휘를 이제 그 김은선 씨, 한국의 김은선 씨가 하네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음악 감독을 계시는 분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이분이 지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마르첼로 화가죠. 화가 역에 이제 우리 강준 바리톤이 지금 딱 하루 지금 이제 출연을 하네요. 12월 3일 날. 로돌프 역은 우리 유시프 에이바조프로 안나 네트레코의 그 남자입니다. 안나 네트레코 남편이죠. 그 다음에 무제타 역은 그 쿠르작으로 이 로베르토 알라나의 부인입니다. 로베르토 알라나의 여인과 안나 네트레코의 남성이 이제 지금 출연을 하네요. 두 사람이 같이 공연을 하네요. 로돌포와 무제타 역으로. 새로운 미미 얼굴을 한번 볼까요? 아니타 하티그라는 루마니아 여성 미인이네요. 그 다음에 마리아 아그레스타 이탈리아 여성입니다. 트리플 캐스팅이네요. 미미가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미미는 이탈리아 여성이네요. 엘레오노라 브라토. 이 세 분 다 지금 제가 잘 모르는 여성인데, 요즘 이 정도 나이면은 이제 젊은 성악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82년, 83년, 78년생이면 이제 30대 후반 뭐 이렇네요. 그죠? 30대 후반이거나 뭐 40대 초반이니까 아주 젊은 성악가들인데, 요즘은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요즘 외모가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오페라 시장도 결국은 이제 성악 실력만 가지고는 지금 이제 승부가 안 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라보엠의 미미 같은 이런 가날픈 이 역을 참 이렇게 아름답지 않고 이렇게 뚱뚱한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 이제 공감을 못 느끼는 관객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죠. 점점 이제 이게 결국 시장의 경쟁 논리로 이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이렇게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반드시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나쁘다고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결국 한 분의 관객이라도 더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그런 요소 중에 비주얼로 승부하는 부분도 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음악 실력만 갖고는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자, 이 프랑코 제피렐리 작품입니다. 무스토르스키의 이제 보리스 고드노프라는 오페라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스토르스키, 이게 이제 이렇게 표준어로 발음을 이 표기를 하기로 했나 봐요. 무스토르스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 사실 전문 음악가도 아니고 최신부의 하급 관리에서 뭐 이렇게 오페라를 만들고 했다고 하는데 뭐 실력이 대단한 거죠. 이 작품에 그러니까 보리스 고드노프 외에 이제 호반 시치나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보리스 고드노프 역의 르네 파페라는 이제 독일 성악가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나와서 역을 하는데, 이 작품이 이제 역사적인 그 러시아의 역사적인 그 사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그런 오페라입니다. 보리스 고드노프가 이제 왕이 죽고 나서 섭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이제 그 당시 황태자를 뭐 살해했거나 혹은 내쫓게 되는 뭐 그런 혐의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드미트리와 비슷한 사람이 이제 드미트리 행사를 하고 해가지고 폴란드 귀족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폴란드 병사를 이끌고 이제 승리로 이끈다는 그런 역사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한 그런 오페라입니다. 이 보리스 고드노프가 아까처럼 이제 그 선왕이 죽고 나서 그 섭정을 하다가 이제 황태자를 이제 이렇게 죽였다는 이런 의심을 받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이제 어떤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이제 드미트리 이제 흉내를 내기로 한 거죠. 나이도 같고 외모도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보리스 고드노프는 딸과 아들을 이제 페오도르라는 아들과 이제 크세니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크세니아라는 딸은 또 이제 이 황태자 드미트리와 좋아하고 사랑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폴란드군을 이끌고 이제 드미트리 행세를 하니까, 사실 이제 보리스 고드노프는 이제 이 항상 악령에 사로잡히죠. 이 사람이 아마 드미트리를 죽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정신 착란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뭐 그런 오페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줄 마슨의 이제 신데렐라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화려한 무대를 자랑하죠. 이 벨리니의 이제 신데렐라는 라체네렌토라라고 이제 따로 있고, 마슨의 이제 신데렐라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 이제 연출가가 보면은 로랑펠이라고 이제 프랑스 분인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그 람메르모 루치아 이제 연출했던 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색채를 강조하고 화려한 무대를 꾸미는 걸 좋아하시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연출가가. 여기도 보면 이제 신데렐라 역으로 이제 우리의 이사벨 레오나르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블 캐스팅이네요. 줄리 블리안이라는 이제 캐나다 여성도 나오네요. 하여튼 요즘 뭐 이렇게 타이틀로를 맡는 여성들은 타이틀로에 맞게 외모가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 카를로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소개드렸던 오페라인데, 이 오페라는 지금 이 뉴 프로덕션입니다. 제가 142번째 오페라 이야기부터 이제 세 번에 걸쳐 얘기를 한 건데, 그 당시의 작품은 제가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탈리아 버전이고요. 이거는 이제 불어 버전 5막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이 전반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상당히 이제 다른 느낌의 오페라가 되겠죠. 하여튼 이 새로운 이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이제 데이비드 맥비커의 연출이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믿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 야닉 지휘자에다가 엘레나 가랑차가 에볼리공 역을 맡고, 매트 폴렌자니가 이제 돈 카를로 역을 맡고, 비운의 왕자, 그 다음에 비운의 여왕 역의 소냐 연체바가 엘자베스 역을 맡는, 뭐 이 지금 이 5명만 보더라도 이건 뭐 거의 제가 보기에 오페라의 드림팀입니다. 뭐 이제 이 작품 무조건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작품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HD가 만들어질 것 같고, 우리가 분명히 뉴욕을 가지 못하더라도 볼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그 리아트 슈트라우스의 이제 엘렉트라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사실 뉴욕 매트 무대에 굉장히 자주 쓰는 작품이고, 이 리나 슈테메가 뭐 거의 자주 나오죠. 이 타이틀로를 맡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리스 다비드센이라는 이 노르웨이 여성도 지금 매트에서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이렇게 본국으로 이제 승전고를 넘고 돌아왔더니, 부인인 클리템네스트라가 이 정부인 에기스트와 같이 짜고 이제 아가멤논을 죽여버립니다. 엘렉트라는 이제 딸이죠. 아가멤논의 딸이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테메스라고 이제 작은 딸이 있고, 오레스트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엘렉트라가 오레스트라는 아들을 피신을 시키고 나서 이제 이 복수의 칼을 갑니다.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처치해버리겠다고. 그리고 결국은 오레스트가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그 어머니인 클리템네스트하고 그 정부인 에기스트를 죽여버리죠. 이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친족 살인이라는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엘렉트라가 거의 미쳐서 이제 뭐 복수를 성공하는 그런 오페라인데, 뭐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리아트 슈트라우스가 이제 오페라를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이콥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 이것도 이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148번째 오페라 이야기에 설명드렸던 그 데보라 워너 연출 똑같은 작품입니다. 출연자만 바뀐 상태로 보시면 돼요. 이 데보라 워너 작품입니다. 제가 소개했던 제품도. 그 다음에 이 렌스키 역에 이제 그 표트르 베찰라 테너가 나오고, 타티아나 역에 이제 아일린 페레즈라고 미국 여성이 나옵니다. 흑인 여성 같으네요. 이고르 골로바텐코라는 이제 러시아 바리톤이 이제 오네긴 역을 맡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우디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글룩의 오르페오와 에우디체하고 뭐 내용은 그 뿌리는 그 신화 얘기니까 그도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 작품은 전혀 이제 새로운 작품입니다. 뉴 프로덕션으로 이제 지금 별이 떴죠. 이 뉴욕 매트에서 초연을 하는 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지금 소개된 적이 없는 이 작품이 이제 이번에 지금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야닉 음악 감독이 한 거고, 이 작곡가가 보면 매튜 코인이라고 이제 미국 사람인데 1990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겨우 30 갓 넘은 상태죠. 하버드 나오고 뭐 줄리어드 음대를 나온 수재 같은데, 이 젊은 분이 만든 이제 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내용은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라는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한 거죠. 뭐 이제 뱀에 물려서 에우리디체가 죽으니까 오르페오가 슬퍼 울고 지옥까지 가서 자기 부인을 살려가 오는데 뭐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또 다시 죽으니까 또 울어가지고 다시 살려 나온다는 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약간 이제 현대적으로 각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해는 못했지만 아무튼 비슷합니다. 내용의 줄기는 그 기본 에우리디체와 오르페오 얘기가 비슷한데 여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게 이제 죽은 에우리디체의 죽은 아버지가 저승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거는 이제 하데스라는 저승을 지키는 경비를 통해 가지고 에우리디체하고 전달을 되고 뭐 샤워를 하면서 이제 기억을 잃고 하는 뭐 그런 몇 가지 새로운 컨셉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뭐 얘기의 뿌리는 이제 신화를 기초로 한 거고 지금 이게 요번에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 무대에 처음 소개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죠. 뭐 아무튼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제 현대 오페라인데 Fire Shut Up in My Bones라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이 공부를 꽤 했어요. 이게 뭐 이런 작품들을 지금 어디에 소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터넷은 다 뒤져서 이제 지금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썼던 작품이니까 제가 성의 있게 소개는 드리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작품도 이제 뉴 프로덕션이고요. 이게 이제 그 뉴욕 메트가 지금 136년이 됐다 그러네요. 136년 된 중에 한 번도 흑인의 그 작곡가의 작품이 올라온 적이 없답니다. 이번이 최초라 그러네요. 이 작품이. 이 작곡가가 흑인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작품은 그 찰리 브로우라고 지금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입니다. 이 칼럼니스트가 쓴 회고록의 이름이 Fire Shut Up in My Bone이라는 작품입니다. 자신의 이제 그 생을 이렇게 회고한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을 이제 그 오페라화 시킨 사람이 이 테렌스 블랜차드라는 이제 흑인 재즈 연주가였었고 트럼펫 연주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초연을 해가지고 꽤 성공을 한 작품인 것 같아요. 재즈풍의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굉장히 재즈스러운. 언뜻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조금 이따가 소개할 그 포기와 베스 같은 그 흑인들의 냄새가 몰씬 풍겨 나오는 뭐 그런 형태의 오페라 작품인데 이 작품은 또 이제 그 포기와 베스하고는 다르죠. 거슈는 백인입니다. 그 포기와 베스를 작곡한 작곡가는 백인이고 지금 이 작품은 이제 테렌스 블랜차드라고 이제 흑인이죠. 야닉이 이제 그 지휘를 하는 작품이고 이 그 당시에 초연했던 그 연출가들이 그대로 이제 작품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포기와 베스의 베스 역으로 나왔던 이제 엔젤 블루가 지금 이제 주인공 역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찰스라는 이제 뭐 남자 애가 있습니다. 7살 때 이 찰스라는 애가 이제 나이든 이제 그 사촌인 체스터한테 굉장히 심한 이제 성추행을 당합니다. 이 체스터라는 이 나이든 형이죠. 형이 이제 그냥 재밌는 게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찰스한테 뭐 아주 흉측한 이제 성추행을 했는데 이 7살의 어린 찰스가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찰스 블로우의 이제 실제 자기 경험담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빌리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빌리는 이제 그 당시에 흑인 집안이 뭐 잘 살 리가 없을 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어머니 빌리는 이제 닭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문제는 아버지는 이제 무능력한 스피너라는 아버지는 그냥 남들한테 이제 좋은 얘기만 할 줄 알고 능력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죠. 그러니까 이 집의 가게를 이제 어머니 혼자서 책임을 지고 있었으니까 그 집 가게가 굉장히 치열했겠죠. 결국 그 오페라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빌리가 권총을 들고 이제 남편을 죽이겠다는 의미의 뭐 어떤 행동을 한 것 같은데 남편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뭐 지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내용은 권총을 들고 남편을 찾으러 갔으니까 뭐 죽이든지 쏘든지 했을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찰스라는 어린 찰스는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자신이 과거에 성추행을 당했던 그 체스터를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리를 품고 이제 오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찰스가 이제 2명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찰스가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여자의 정령들이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 운명이라는 정령도 있고 외로움이라는 정령도 있습니다. 이제 그 같은 이제 그 엔젤 블루 역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찰스, 어른이 된 찰스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찰스가 2명이 동시에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형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생이 된 찰스가 이제 그레타라는 이제 여성과 사귀죠. 근데 그레타가 보기에 굉장히 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서로 고백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찰스가 자기가 이제 어릴 때 성추행을 당하고 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그 어떤 추억, 끝까지 버려지지 않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레타가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찰스가 이제 엄마인 빌리한테 전화를 하고 결국 이제 엄마를 찾아 떠나는 게 이제 이 오페라의 이제 그 마무리인데 어떻게 보면 그 성추행이나 이런 성적인 어떤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장하면서 받는 어떤 그 고통과 이런 성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참고로 찰스 블로우라는 이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양성애자라고 그러네요. 양성애자. 뭐 결국 그게 어릴 때 어떤 자기가 겪었던 그런 많은 아픔들이 결국 성정체성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그 뉘앙스도 있고요. 결국 이제 마지막 그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오페라의 이제 그 포스터인데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엄마가 하는 전화를 걸었을 때 엄마가 하는 대화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너가 언제까지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고 갈 수는 없다. 가끔 너가 그런 고통들을 그 길바닥에다 그러니까 벌어놓고 나올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마지막 어머니의 코멘트입니다. 빌리 코멘트.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많은 아픔들과 고통을 끝까지 성장하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그 아들한테 한 어머니의 마지막 코멘트가 지금 남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고통들을 자아가 겪는 그런 많은 슬픔과 고통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오페라에 대해서. 아무튼 이 오페라도 굉장히 기대되는 오페라입니다.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햄릿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